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공학 분야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선생님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의 발표를 보고 들은 친구들도 여러분 덕분에 간접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올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코로나19 등 질병 문제부터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갈등, 그리고 사용자와 편리성, 노동자의 편리성 갈등, 그리고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직업 윤리와 이익의 창출 문제, 이런 것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공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해결과 대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적극적인 진단과 대처, 다양한 방법으로의 해결 방법의 실천은 우리나라의 시민성과 국격을 높여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수고가 많이 있었지만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빠르게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대우하도록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SNS에 감사 인사를 올려놓는 것도 공학적으로 좋은 참여 방법입니다. 사업주와의 노동자 간의 갈등도 하나의 관점을 통한 해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 간의 갈등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구성원들 간의 양해와 협의가 없는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실험 문제를 낳기도 하죠. 공학기술의 도입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자동화 기술은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분야의 공학의 관점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우리나라는 황우석 박사님이란 한 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서 불로장생, 만병통치로 나아가는 연구를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황우석 박사팀이 내놨습니다. 당연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라며 언론과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2005년 MBC PD수첩에서는 이를 보도를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황우석 박사를 응원했지만 양심적인 몇몇 사람들은 MBC PD수첩에 나와서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연구비 횡령과 연구 결과 조작 등을 자백했죠. 그러면 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을까요? 또 왜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털어놓았을까요? 직업윤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소한 귀차니즘 또는 결과에 대한 욕심 등으로 인해서 너무 자주 무시되거나 간과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공학 분야를 조사하고 발표를 해봤는데 선생님의 생각보다 여러분들 모두 훌륭하게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선생님이 짐작만 해보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과 반대로 선생님이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컨닝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에 있어 윤리적으로 내가 한 일의 과정이 올바른가에 대한 자아 성찰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습관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아 성찰이 습관이 된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점수와 이득을 떠나서 나중에는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목표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행동과 결과에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고찰해보지 않으면 공학이라는 학문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학적 해법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치를 잘 안 했는지 치약으로 인한 수익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치약회사에서 회장님이 전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치약으로 인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1등을 한 직원에게는 어마어마한 보너스와 승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공학적 해법이 보이시나요? 연구팀의 한두 가지 방법보다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다음 시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렴하는지 기술적 방법들을 이제 배울 텐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고, 어쨌든 회장님의 메시지를 받은 직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환경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관찰을 했겠죠. 홍보팀은 홍보 분야, 생산관리팀은 생산관리 분야, 경영팀은 조직관리 분야 등등. 그런데 누가 낸 어떤 아이디어가 1등을 했을까요? 여러 직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 여직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치약이 나오는 튜브 구멍 지름을 기존 제품보다 차이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한 1, 2mm 정도만 늘리면 된다. 이 아이디어가 1등을 했고, 실제로 그 방법을 적용해 보니까 치약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치약을 짤 때 치약의 길이를 의식하지 치약의 두께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제품으로 양치를 할 때 치약 소비량이 늘었고 그에 따라 치약 판매량이 증가한 거죠. 실제로 그 회장님은 그 여직원에게 일개 사원에서 임원으로 고속 승진을 시켰고 보너스도 두둑히 주는 등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직원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능력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경영자로 인해서 그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비윤리적 해법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약에 공기를 넣어서 실제 양을 많아 보이게 한다든지 원가 절감을 위해 재료를 싸게 한다든지 등등. 만일 비윤리적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면 그 회사는 일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학적 해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모두 갖고 있던지 아니면 한두 가지가 특출나던지 경험,
지식, 창의력, 실천력, 팀워크, 리더십, 직업윤리 등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각, 행동을 통해 길러지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그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배운 대학의 교육과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온 기계공학과는 영어회화, 문학, 철학 등 인문학과 물리학, 화학, 기계재료, 고체, 열, 동력학 등 역학을 배우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초 이론과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질문에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이런 분야도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책으로 치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은 책에서는 목차만 배우는 것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실용적으로 공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서 박사과정을 밟던가 아니면 사회에 나와 그 분야의 경험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 분야 대학에서 잘 버티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알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분야든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자신감과 그 분야의 비전, 꿈이 필요하죠. 또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관리를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자신과의 소소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둘째, 동료 관계를 돈독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는 이제 자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자신이 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전공 분야 학업이 자신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과학과 수학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수학 능력을 시험을 치르는 이유도 여기 있겠죠.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판별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내가 전공하는 분야는 과학 또는 수학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공학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라도 전공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게 과학과 수학 분야 지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하게 목표나 과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고서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할 뿐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나 직장에서 이미 알려진 정답이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서 대다수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탈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략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아직 자아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직접 배워보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고교 시절보다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생활의 다양한 유혹에 빠진 채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료, 선후배, 이성 간의 마찰도 대학 생활에서 힘든 점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근의 비슷한 지역, 생활 환경과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가 다른 문화에 친구들과 엮이게 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것이 있냐 싶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겪을 교우관계는 분명히 지금보다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외로 한두 사람 때문에 대학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공 적합성인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교과 학습 난이도가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고교 시절 학습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사 경고를 맞고 고민하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피하듯 군대를 가죠. 그래도 이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게 누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졸업은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학 일반 분야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골목식당이라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SBS에서 편성하는 이제 TV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백종원 씨가 나와서 4주, 5주 동안 이제 골목 식당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학 분야뿐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골목 식당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공학 분야의 목표를 갖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문제냐 그겁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필요도 없죠. 다만 이제 그 필요를 못 느낄 때 그 필요를 느끼도록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공감하게 하고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공학은 필요가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용자를 편리하게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가 편리하게 설계할 것인가? 대개 이 둘 다를 만족시키려면 이 일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설계부터 실전까지 윤리적인 과정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골목식당 한 돈가스집 예를 들면 돈가스 하나 만드는데 주변 상권 분석, 청결 관리, 재료 선정, 그리고 재료 관리, 구매, 손질, 서비스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태어나는 거죠. 반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하면 되게 혼이 납니다. 다행히 TV에서는 백종원 씨가 문제를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지만 실제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이런 피드백은 별로 없습니다. 상사의 꾸지람도 잘못하면 갑질로 오해받을 수 있고요. 고객의 피드백도 진상 고객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잘 안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악플도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80% 정도는 잘못된 정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학 분야의 기술적 사고는 매우 위험하죠. 얼마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아직 원인 분석은 안 됐지만 제 소견에는 공학 분야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사고가 없지 라는 생각은 관리 소홀로 연결되고 이만 하면 됐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사회적 요구, 업무의 편리성, 고객의 편리성, 이익 창출, 윤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지켰을 때 사회적인 칭찬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신이 맡은 업무의 편리성과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고객의 안전과 편리성, 공학 윤리를 무시한다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인격을 수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단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대학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더 많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진로 분야에 꽃길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BS 박송원 선생님께서 공학과 사회 그리고 소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 배운 치약회사 회장님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렴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